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25회. 이번 시간에는 일본 복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일이 많아서 그동안 잠시 펀치라인 복싱 토크를 몇 주간 방송을 하지 못했는데 오늘 이제 다시 재개를 합니다. 오늘 같이 얘기해 주실 WBC 국제심판위원이시고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국제이사이신 임준배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복싱 매니아 코토바 서준환님 함께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서준환님은 뭐 일본 복싱에 대해서 조예도 깊으시고 또 일본어에 워낙 능통하시기 때문에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본 복서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이제 톱 15명 이렇게 해서 뽑아왔어요. 그래서 뭐 누가 탑이냐 이거를 오늘 논하기보다는 일본 복싱의 명 챔피언들 또 명선수들 그리고 일본 복싱의 흐름 이런 부분들을 또 한국과 관계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얘기를 좀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준배 형님이랑 저랑 일본 복서 가장 탑으로 뽑아온 선수가 요즘 뭐 선풍적인 어떤 세계 복싱계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이노우에 나오야를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일본 복싱하면 당연히 화이팅 하라다가 이제 첫 손에 꼽히는 그런 업적을 남긴 복서로 평가가 됐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지금 또 지난달이었죠. 이노우에 나오야가 무패 상태로 4체급을 석권하는 그런 위협을 또 달성했기 때문에 지금 뭐 매니 파키아오에 이은 아시아의 최고 복서로 이노우에 나오야를 전 세계에서 손꼽고 있고 그 누구도 이견을 달 수 없는 그런 업적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올드 복싱 팬분들은 이노우에가 도대체 뭐 하는 놈인지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유튜브에 그 선수의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일단 이노우에 나오야가 어떤 선수인지 임준배 위원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노우에 나오야는 저도 복싱을 70년대부터 보고 또 관심을 갖고 아무래도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가장 소위 가깝고도 먼 나라. 그래서 수많은 한국 선수와 일본 선수와 명승부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에 명복서가 많았지만 일본도 그에 못지않은 오히려 더 많은 명복서를 배출한 나라였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갖고 70년대 이전 선수들도 뭐 후에 여러 자료들을 봤는데 이노우에는 제 복싱에 제가 접한 거의 50년이 됐는데 50년의 최고의 복서죠. 그러니까 그동안 뭐 일본에도 훌륭한 선수가 많았지만 정말 어나더 레벨 그리고 얼마나 더 성장할지 아직까지도 알 수 없는. 그래서 특히 이번에 사실 폴턴과의 시합 전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고전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했었어요. 하지만 막상 시합이 시작되니까 공격력이야 이미 검증됐고 맷집도 이번 시합을 통해서 또 검증을 했고 스태미너나 멘탈이나 어디 하나 빠질 거 없이 정말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선수고 아마 세월이 많이 지나서도 이노우에가 이제 이 이후로도 업적을 쌓겠지만 세월이 지나서도 한동안 아니면 거의 영원히 일본에서 베스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도 보면 파운드 포 파운드 각 매체나 여러 군데서 발표를 하지만 지금 또 테렌스 크로포드가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였죠. 예, 에럴 스펜스를 이기면서 굉장히 지금 다시 주가가 올라갔는데 크로포드와 더불어 매체에 따라 좀 틀리지만 1위 아니면 2위 파운드 포 파운드를 지금 다투는 세계적으로도 경량급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인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탑으로 여겨지는 그런 복서입니다. 그래서 야구로 치면은 우타니 쇼헤이에 딱 거기 준하는 그런 스타가 하나 나온 거군요. 맞습니다. 거기에 비견할 만한 그런 스타예요. 이게 요즘 아까 녹음 전에도 얘기했지만 복싱이나 야구나 축구에서 지금 일본이 만화 같은 존재가 하나씩 가끔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좀
질투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사실 축구도 요즘은 또 우리나라보다는 레벨이 업된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축구는 뭐 항상 뭐 저희 나이의 그 분들은 축구는 역시 일본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렇죠. 요즘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노우에가 홀턴전까지 전적이 25승, 22K 우승 네. 하고 이 선수는 이제 그 오아시즘에서 아마추어, 그러니까 아주 그 어렸을 때 그 초등학생 때부터 이제 복싱을 해가지고 아마추어에서 이제 좀 전과를 세우죠. 하지만 뭐 어디 뭐 올림픽이나 이런 데 나간 건 없고 했는데 그 오아시 회장 눈에 들어서 그 아버지를 트레이너로 그 동생과 함께 그 복싱을 시작했고 2010 몇 년에 데뷔를 했더라? 2011년인가? 2년에 프로 데뷔를 했습니다. 했는데 빠르게 2014년도에 6전 만에 WBC 라이트 플라이급 그 챔피언 타이틀을 따죠. 그래서 그때도 상당히 그 일본의 매스컴을 놀라게 했던 그 정말 혜성처럼 나타난 그런 선수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계속 그 엄청난 그 행보를 계속하죠. 그 말씀해 주시죠. 그 이후에. 사실 그 이노우에는 국제 대회에서 걸출한 성적을 내지는 못했고 아시아 선수권에서 이제 메달 획득하고 근데 일본 자국 내에서 고등학교 시절에 7관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국 대회를 7번을 우승을 하는데 일본 기록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 선수가 프로 데뷔하기 전부터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고 2012년 런던 올림픽 그 대표에 선발되지 못하면서 이제 프로에 넘어옵니다. 그 아버지가 아마추어 복서 출신이죠. 그래서 이제 오아시즘을 택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계약서 조항에 이노우에가 이런 단서를 넣었다고 해요. 절대 약한 선수와 싸우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그러니까 이제 흥행의 어떤 그 희생양이 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항상 강자랑만 해서 정말 그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무대를 좀 마련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데뷔하기 전부터 했다고 하고 프로 데뷔 전부터 일화가 많습니다. 그 사실 그 당시에 뭐 동양 챔피언급 선수들이랑 스파링을 했는데도 회도급 선수와 스파링했는데도 그 선수가 이제 그 가드를 하다가 팔이 골절이 되는 그런 이제 부상을 입기도 하고 그러면서 데뷔 전부터 아주 센세이션하게 이제 일본 복싱을 그 수놓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라이트 플라이급 챔피언이 됐고 이제 감량고 때문에 체급을 올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한 체급을 올리지 않고 두 체급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도전한 선수가 2014년 말인데 오마르 나바에스라는 아르헨티나의 명복서죠. 플라이급과 슈퍼플라이급에서 거의 20차가 세계 넘는 타이틀 방어를 했죠. 20차가 넘죠. 예, 그리고 합치면 20차를 넘게 했죠. 그리고 뭐 아주 뭐 펀치력이 강하다든지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다운이 한 번도 안 됐던 상당히 터프한 선수였는데. 아주 터프한 선수인데 그 선수를 한 2라운드에 KO로 잡죠. 그것도 다운을 한 5차례를 뺏어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시합을 보고. 하고 사실 그 에르난데스와의 그 라이트 플라이급 챔피언 됐을 때도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시합은 심판 부심을 안 받지만 그 전에 이제 야에가시 시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부심을 보고 이 이노우에 시합을 보는데 그때 이제 같이 앉아 있던 외국 심판들이 그 이노우에를 보고 입을 딱 벌렸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 아드리안 에르난데스가 사실 이렇게 만만한 존재는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뭐 1라운드부터 아주 초전박스를 내가지고 입을 딱 벌리게 만들더니 같은 해 말에 오마르 나르바에스를 그 터프한 나르바에스를 2라운드에 계속 다운을 시키면서 그리고 나르바에스가 시합 끝나고 그 아들인가요 우는데 아주 그 완전히 그 패배를 인정한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야 정말 일본에 괴물이 하나 나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게 그 바디 공격이에요. 예. 아시아권의 좀 취약한 그런 바디 공격을 정말 잘하면서 나르바이스를 꼬꾸라뜨리는데 그러면서 이 선수는 그 당시에 이제 로만 곤잘레스라는 그 무패로 4체급을 제패한 선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 선수와의 대결설이 좀 오갔어요. 근데 이제 세계에서는 아무래도 곤잘레스가 이기지 않겠느냐 하는데 일본인들은 지금 해도 이노우에가 이긴다는 말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도 좀 약간 코웃음을 쳤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당시에 했더라도 아마 로만 곤잘레스를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벤텀급으로 올라가죠.
그때 마침 이제 월드복싱 슈퍼 시리즈라는 그 WBSS가 이제 같이 해서 벤텀급이 시행이 됐는데 결국은 이제 그 결승전에서 노니토 도네어와의 1차전이죠. 그 정말 대단한 열전 12라운드까지 가면서 하지만 이노우에가 가장 많이 맞기도 했던 시합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벤텀급 천하 통일의 첫 발을 디뎠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그 12월에 그 폴 버틀러라는 영국 복서 WBO 챔피언이었는데 그 선수마저 11라운드까지 도망다니는 복서를 결국 잡아내서 KO 시키면서 벤텀급 4대 기구를 통합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체급을 올려서 그 아까 말씀해주신 그 스티븐 풀턴과의 WBA, WBO 챔피언이거든요. 그 무패 풀턴을 어쨌든 WBC, 예, WBO 챔피언인데 그 무패 풀턴을 또 KO 시키면서 그야말로 어떻게 말로 설명이 더 하기가 어려운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제 아까 도중에 그 벤텀급 세계 그 WBSS 대회에서 그 뭐 현역 전역 전직 챔피언들과 간단히 그냥 다 초반 KO를 누르죠. 빠냐오라든지 뭐 일본 가서 저 미국에 가서도 그런 KO승을 거두니까. 로드리게스도 일본에서 했죠. 네, 1라운드. 그 로드리게스가 이제 다음 달인가요? 그 이노우에가 내놓은 그 벤텀급 IBF 또 챔피언 결정전 나가는 그러니까 하나하나 상대했던 선수들이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런 선수들인데 다 초반 KO로 잡고 또 원정을 두 차례 했었죠 미국에 뭐 전부 다 간단히 KO로 잡고 아마 이노우에가 그동안 시합 중에 가장 고전했던 것은 이제 노니또와의 그 1차전 그렇죠. 그 시합이 가장 고전했고 이제 하나 좀 특이한 거는 태국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장기전으로 많이 가요. 그러니까 라이트 플라이나 슈퍼 플라이 때 태국 선수와의 방어전을 보면 태국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상대했던 상대 중에 제일 레벨이 낮은데도 다 후반까지 끌고 가서 뭐 10일에 뭐 그때까지 끌고 가는 뭐 그런 게 있었지만 어쨌든 뭐 이 선수는 앞으로의 그 행보도 굉장히 그 즐겁게 기다려지는 그리고 또 어떤 명성부를 또 슈퍼 벤텀에서 또 만들고 나가서는 글쎄요 뭐 백업까지 올라갈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뭐 어쨌든 나이도 아직 어리고 나이가 지금 94년생입니다. 20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는 저 30살이고 거의 30. 그 만으로는 28살이죠. 요즘은 40대가 판치는 세상이라 그래서 그리고 그 제가 이제 일본 가서 그 프로모터한테 들었는데 이제 무라타와 이노우에가 거의 그 쌍두마차 같이 그 일본 복싱을 짊어진 시기가 있었어요. 한 4, 5년 전 했는데 이노우에는 정말 연습벌레라 그러더라고요. 하고 무라타는 상대적으로 그 당시에는 이노우에보다 매스컴 그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무라타가 더 많이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일본 그쪽 그 현재 그 관계자 얘기는 너무 방송 출연이나 이런 게 많아서 그 연습을 뭐 많이 못 한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더구나 이제 무라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어떤 그 매스컴에서는 오히려 그 당시에는 이노우에보다 인지도가 있었지만 미들급이라는 한계 때문에 했는데 그 당시에도 이노우에가 요즘은 가끔 보면 어떤 뭐 TV에도 출연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연습에 치중하고 그 아버지와 함께 아주 그 굉장한 연습벌레 그러니까 그런 실력을 뭐 갖춰졌겠지만 풀턴전 저도 봤습니다만은 그 예전에 그 일본 명복서라고 하는 선수들이 그 강우들을 만나가지고 난타전을 이제 불사한다 할 때 그 전까지 선전하다가 난타전을 하다가 그 결국은 어떤 그 뭐 펀치력의 한계랄지 그 부딪히는 힘의 한계 못 이겨서 이렇게 결국은 무너지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아예 거기서 난타전을 불사해서 이 풀턴의 강펀치가 몇 차례 들어갔는데 위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견뎌내면서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힘으로 제압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탈아시아급 복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풀턴전도 그랬지만 그 노니또와 1차전에서 정말 그렇죠. 큰 거 맞았는데도 그 멘탈이나 그 맷집이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하고 이노우에는 그 정말 그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공격 패턴 그리고 그 바디샷. 레프트
주로 예, 바디샷에 이은 그 정말 칼날 같은 그 원투라든지 못 치는 게 하기가 없지만 그래서 이 선수는 참 일본 선수지만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팬들이 많고 약간 시기도 나지만 굉장히 부럽기도 한 그 정말 이런 선수가 일본에도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일본에서 굉장히 자랑스러울 겁니다. 이게. 일단은 그 공격력이 정말 완벽하죠. 근데 그 완벽한 공격력의 바탕이 되는 게 디펜스예요. 그렇죠. 진짜 아시아 복서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스텝이 현란하지도 않은데 꼭 필요한 부분에만 스텝을 사용하면서 그 순간 그렇죠. 스피드도 대단히 빠르거든요. 그게 복싱의 매력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서준아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간혹 가다가 큰 거를 허용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승부를 걸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때 간혹 허용을 해도 그 버티는 내구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흡사 메이웨더를 보는 듯한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아직까지는 약점이 발견되지 않은 복서라서 그러면은 지금 준배영님이 말씀하신 그 연습량 그 내구성이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형님 말씀하신 그 연습량하고도 이렇게 연동이 돼서 굉장한 시너지를 내는 것 같네요. 그 이노우 선수가 원래 타고난 뭐 내구성 자체도 뛰어난데 연습량이 뒷받침되니까 그거하고 이렇게 전맥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리고 드네요. 그게 내구력이라는 게 물론 타고난 것도 있지만 그 내가 이만큼 연습을 했다는 어떤 자신감, 그 멘탈에 대한 그렇죠. 이노우의 샵은 그 항상 보면 자신감이 넘쳐 흐르잖아요. 그렇죠. 기가 막 진짜 넘쳐 흘러요. 그래서 그 어떤 물론 뭐 대부분의 복서가 다 그러겠지만 내가 뭐 이만큼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한 거에 대한 어떤 자신감도 있고 뭐 이 주먹 맞고 내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작용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 일본에서 진작 붙여준 그 닉네임 몬스터대로 정말 몬스터 같은 그 선수입니다. 그 몬스터라는 그 닉네임을 이제 오하시 회장이 지어줬는데 당시에는 이노우에가 그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그냥 쓰면서도 그냥 뭐 무덤덤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진짜 그 별명처럼 딱 몬스터가 지금 돼버렸어요. 어쨌든 참 이노우에라는 선수가 뭐 일본 선수지만 국적을 떠나서 아시아에 참 그런 선수가 있다는 게 대단하고 지금 국내 프로복서들이 한 3분의 2 정도가 롤모델을 꼽으라고 그러면 이노우에를 꼽아요. 그 정도로 지금 그 파급력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올드 복싱 팬분들께서는 이노우에 그 나오야 선수의 경기 꼭 찾아서 한번 보시기를 강력하게 좀 권해드립니다. 아마 아시아에서는 그 파케아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장정구와 더불어 아마 한동안 글쎄요 향후 뭐 수십 년 동안은 그 어떤 그 랭킹 일본 최고의 복서라는 그 인식이 안 지워질 것 같은. 그렇죠. 그리고 아직 그 커리어가 진행형이라는 거 끝나지 않았거든요. 이제 앞으로 패더 뭐 지금 팬들은 벌써 라이트급까지를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패더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연 이 다음 상대들과의 또 대결이 어떻게 될지도 많이 좀 기다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말씀 하니까 이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그 올드 클래식 복싱 팬은 또 그 당시 선수들에 대한 자부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그렇죠. 뭐 요즘 선수가 뭐가 누구 뜬다 그러면은 이제 가상 대결을 매칭을 해서 뭐 다른 제랄드 맥클레란데 해글러가 했으면 어떻게 게임도 안 됐을 거야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이노우에가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올드 클래식 복싱 팬들도 그런 가상 대결 얘기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강력해 보인다는 얘기겠죠. 슈퍼밴텀에서 고메스하고 이노우에 붙었으면 저는 이노우에 쪽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국내에서 장정구 유명호 선수가 라이트 플라이급을 평정했잖아요. 예. 근데 이 선수들이 물론 이제 우리 그 대한민국의 레전드지만 주니어 패더까지 올라와서 진짜 홍수환, 염동균, 고메스 이런 선수들이랑 맞짱을 깔 수 있다는 그런 상상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하기가 어렵죠. 사실. 예. 근데 이노우에는 그걸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만화 같은. 정말 만화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여간 뭐 그리고 최근 뭐 일본 복싱도 그 양적으로는 굉장히 그 뭐 우리나라 비교할 바가 아니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 슈퍼스타가 요 전 세대 슈퍼스타 뭐 슈퍼스타까지 아니지만 스타급
뭐 우찌야마나 야마나카가 그 지배했던 한 5, 6년 전 이 지나고는 사실 이노우에하고 무라타가 거의 끌고 가는 거였죠. 그리고 그 외에 뭐 세계 챔피언들이 있었지만 그 당시보다는 좀 약간 좀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좀 하강 곡선을 그렸는데 이노우에로 하여금 다시 그 복싱 쪽이 그 다시 불이 붙은 뭐 그런 어떤 또 모멘텀도 된 그런 선수죠. 지금 현재 일본에서. 그러니까 뇌체급을 석권하는 게 이제 과거랑은 달라요. 지금이야 뭐 그 뇌체급을 석권한 복서들이 이제 많긴 한데 무패로 뇌체급을 석권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그렇죠. 사실 무패로 뇌체급을 석권한 복서는 이노우에 전에 4명밖에 없었어요. 뭐 오스카 델라 호야라든지 또 플로이드 메이웨더, 또 로만 곤잘레스, 또 아드리안 브로너 이렇게 4명만 이제 전승 상태로 뇌체급을 정복을 했고 5체급을 무패로 정복한 거는 이제 그 플로이드 메이웨더 한 명뿐이죠. 근데 이제 이노우에 나오야도 그 대열에 이제 합류를 했다는 것. 그리고 아까 저 임준배 이사님이 그 전적을 말씀해 주셨지만 25전 전승 22KO잖아요. 세계 타이틀 매치의 전적이 20전 20승 18KO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그런 기록적으로도 대단한 그 가치를 지금 이노우에가 지니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 선수 앞으로 그 지금 뭐 이노우의 경기는 미국에서도 ESPN으로 생중계를 새벽 시간에 할 정도로 지금 선풍적인 그 인기를 끌고 있으니까 앞으로의 그 행보를 좀 같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지금 이노우에 나오야가 일단 뭐 부동의 일본 그 톱복서로 평가가 되고 있고 이제 한 단계 밀려난 그 전통적인 일본의 그 넘버 원을 꼽으라면 이 화이팅 하라다의 이름이 항상 거론이 됐어요. 이 화이팅 하라다는 뭐 일본 복싱의 어쨌든 그 획기적인 일본이 1952년에 시라이 요시오라는 첫 세계 챔피언을 배출하고 나서 1962년에 이제 그 두 번째 세계 챔피언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이 화이팅 하라다죠. 그러니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파이팅 하라다는 그 시라이 이후에 그 일본 복싱이 이제 뭐 세계 타이틀 도전도 뭐 페더급이라든지 뭐 주니어 웰터라든지 몇 번을 했지만 실패를 했는데 그 아마추어 경력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그 일본 신인행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와가지고 18살, 19살, 17, 18 그 당시에 이제 데뷔를 해가지고 뭐 그 당시 이제 그 라이벌이었죠. 그 에비아라 이렇게 에비아라하고 또 아오키 뭐 이런 선수들과 뭐 일본 복싱을 짊어질 이런 그 대기로 이제 평가를 받았는데 19세에 이제 세계 첫 도전을 하죠. 그래서 사고를 치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파스cual 페레즈를 이기고 세계 챔피언으로 재임하던 그 폰킹 패치 태국 선수를 일본으로 불러들여서 그 11회였나요? 11라운드. 11라운드 KO인데 정말 그 유명우 선수의 버금가는 소나기 연타로 코로나에 그 킹피치를 몰아넣고 그 혼조를 시킵니다. 그래서 일약 그 일본에서 또 영웅으로 떠올랐는데 이 선수는 그 닉네임 그대로 파이팅 하라다 파이팅 그 닉네임 그대로 정말 후퇴를 모르는 그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냥 그 공 울림과 동시에 뛰쳐나와가지고 계속 그 상대에게 프레셔를 걸고 압박을 하는 그리고 이제 연타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플라이급 타이틀은 그 일정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이제 태국 선수들이 태국의 세계 챔피언이 일본 쪽에 오면 그 옵션을 걸어놓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문성길 선수 또 김용광 선수가 갤럭시하고 치탈라타를 이겼을 때 또 태국에 가서 원정을 했고 그 일본에 그 활약하던 아르차코프 유리도 그 키티카셈을 이기고 태국 원정을 갔던 그 옵션을 걸었는데 그 시합 플라이급은 그 킹피치를 이기고 챔피언이 됐지만 뭐 오래지 않아서 태국의 원정을 가서 그 킹피치에게 타이틀을 뺏기는데 사실 그 시합도 하라다가 이긴 시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제 풀로는 못 보고 몇 라운드 빠진 걸로 봤는데 킹피치가 2번인가 자빠지는데 레프리가 카운트를 안 해요. 레프리가 그냥 그 슬리브로 막 치고 그냥 계속 시합을 진행하고 해가지고 각본대로 태국에서의 경기는 또 판정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조금 약간 슬럼프를 겪는 게 그 조메들이라는
우리 이 토크에도 몇 번 소개됐던 그 멕시코의 그 로프의 마술사라는 아주 카운터펀치가 빛나는, 그리고 벤텀과 플라이, 뭐 지금으로 따지면 슈퍼 벤텀 클래스에서 정말 역전의 노장이었던 거 조메드를 불러서 그 벤텀으로의 어떤 테스트 매치를 하는데 거기서 KO패를 당하죠. KO패를 당하고, 그래서 좀 약간 이제 뭐 이대로 끝나는가 싶었는데 그 일전에 벤텀에서 얘기했던 그 황금의 벤텀 에델 조프레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이제 벤텀 세계 타이틀에 도전을 하죠.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일단 화이팅 하라다 경우는 지금 저 임준배 이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해서 이제 일본 그 신인왕전에서 에비하라 히로유키랑 맞붙습니다. 당시 에비하라도 상당히 유망주였고, 거기서 이제 두 차례 다운을 뺏고 그 하라다가 이제 판정승을 거두게 되는데, 그러면서 사실 그 폰키킹 피치에게는 야오이타 사다오가 도전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네, 맞아요. 59년에 파스칼 페레스랑 야오이타 사다오가 이제 그 도전전을 했을 때 일본 TV 시청률이 80%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설적인 그런 그 시청률도 나왔고 기대를 받고 있던 그렇죠. 그 야오이타 사다오였는데 전 국민이 다 봤다고 해야 되겠네. 그렇죠. 야오이타, 다 봤다고 야오이타는 봐야죠. 올해 돌아가셨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야오이타가 킹피치에게 도전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그 도전이 확정된 상태에서 은퇴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막 세계 랭킹에 그 턱걸이를 했던 그 화이팅 하라다에게 대신 기회가 온 거죠. 그 기회를 잡으면서 이제 정말 일약 그 세계 챔피언으로 일본의 두 번째 국민적 영웅이 이제 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벤텀에 이제 조프레에게 도전했을 때는 일본 내에서의 그 승산도 정말 희박하다. 이거는 경험상 하는 도전이라는 그런 그 평가가 많았어요, 사실. 왜냐하면 조프레가 그동안 전승, 또 뭐 리니얼 체급인 벤텀급에서 이제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선수였기 때문에 8연속 KO 방어인가 그랬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도 다 적지를 어디든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뭐 사실 그 경기를 하다가 가져오리라고 기대한 일본 팬들도 별로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예상을 뒤엎고 뭐 완벽하게 조프레를 제압했다라고까지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조프레가 그동안의 명성을 그 하라다에게 이제 그 과시하지 못하게끔 만들면서 챔피언에 오르고, 또 이제 조프레와의 리턴 매치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방어에 성공을 했고 격차가 더 벌어졌죠. 그리고 본인이 KO패를 당했던 조메델도 방어전에서 꺾어내면서 그야말로 이제 그 화이팅 하라다의 주가 자체는 지금 아마 이노우에를 평가하던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거기다 이제 그 패더급으로 또 한 체급을 올려서 주니어 패더가 없던 시절이니까 그 호주의 조니 파메촌에게 적지에서 도전을 하는데, 사실상 저희도 그 예전에 한번 토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라다가 거의 그 압도한 경기인데 3번 다운일 때. 그렇죠. 그 윌리펩 그 역시 이제 전설적인 복서 출신 단심제였거든요. 그 윌리펩이 경기 끝나고 파메촌의 손을 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정말 세체급 석권이라는 그런 대기록을 눈앞에서 놓치고 이제 말게 되죠. 그 당시에 그러면서 세체급 그 국민적으로 이제 더 원성을 이제 얻게 돼서 파메촌을 홈으로 불러오지만, 그때는 이제 에이징코브가 좀 왔던 시점이라서 결국은 로프에 이제 걸리면서 그 KO패를 하게 되는 하라다인데, 파메촌과의 일본 시합도 중반까지는 잘 끌고 나갔어요. 중반까지 잘했죠. 근데 그 후반 들으면서 갑자기 그 스태미너가 끊겨가지고 그 파메촌도 어떻게 보면 손방망이인데 그 뭐 난타를 당합니다. 난타를 당하고 이제 그게 은퇴 시합이 됐는데, 파이팅 하라다는 그 당시에 세체급이라는 건 지금의 세체급과는 또 의미가 틀리죠. 다르죠. 네, 틀리죠. 주니어 체급이 없을 때였기 네. 때문에 주니어 체급도 그 경량급에서 지금 있는 주니어 체급도 많이 비고, 그렇죠. 또 오직 그 기구도 WBA, WBC 두 개만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체급 제패라는 건 굉장히 그 의미가 크고, 그때까지 세체급 제패했던 게 4명이었어요. 베니테즈 나오기 이전이니까. 전이니까 뭐 4명, 근 100년 가까운 복싱사에 4명밖에 없었던 그런 체급이었고, 특히 경량급에서는 그 세체급 제패가 없었죠. 그렇죠. 전무 후보했었죠, 사실. 그래서 그냥 파이팅 하려다는 글쎄 60년대가 이제 그 일본은 어떤 경제 부흥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나라가 성장을 하고 어떤 GNP도 올라갔지만
그만큼 더 고달팠던 그 일본 국민들한테 굉장히 고달프고 뭐 어떻게 보면 또 힘들었던 잘 살기 위한 어떤 그런 도약의 그 시기였는데 그 당시에 아주 그 일본 팬들을 아주 기쁘게 해줬던 그것도 아주 공격적인 항상 그 정말 씩씩한 그 복싱으로 그 아주 그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선수가 파이팅 하라다고 은퇴 후에도 뭐 복싱 쪽에 계속 관여를 하시죠. 일단 뭐 본인의 체육관도 이제 열었고 일본은 그 JBC 일본 복싱 코미션에서는 승인 인정만 하고 있고 JPBA라는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업자들의 협회가 따로 있는데 거기는 이제 체육 관장들의 어떤 협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회장을 뽑아서 그 항상 이제 뭐 큰 시합이 있을 때 동석을 시키게 되죠. 이제 그 일본 복싱 협회 회장도 이제 오래 하면서 후배들의 존경을 참 많이 받았던 인물이에요. 제가 일본에 이제 시합 때마다 가면은 도쿄 시합 때는 항상 그 파이팅 하려다는 참석을 하십니다. 그때는 회장이었기 네, 때문에 그래서 항상 뭐 있었죠. 참석을 하고 그 뭐 모든 그 복싱 복싱인들한테 그 존경받는 그런 뭐 인품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상당히 그 성품이 좋았겠죠. 인품이 되게 좋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후배들이 많이 따르고 본인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본인은 선수로서는 성공했지만 행정에 대해서는 행정가들한테 맡겨야 된다. 항상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뭐 존경을 받고 있죠. 그래서 그 화이팅이라는 그 닉네임 자체가 그러니까 프로야구에서 영구 결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JBC에서도 그 화이팅이라는 닉네임을 쓰지 못하도록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유명사가 된 거죠. 그렇게 할 정도로 이제 후배들의 신망이 두텁고 그 에비아라 히로유키와는 그 이제 라이벌로 만나게 되는데 두 사람이 굉장히 친해집니다. 그래서 에비아라 히로유키가 파이팅 하라다의 그 타이틀을 가지고 간 폰킹 피치를 다시 이제 1라운드에 KO시키고 일본의 세 번째 세계 챔피언이 되는데 그 라이벌 관계에서 정말 친한 친구가 돼서 에비아라가 일찍 돌아갔어요. 요절하셨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91년인가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 사망하기 한 5년 전쯤에 딸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리에 빠져서 이제 그 알코올 중독이 되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파이팅 하다가 그때 장례식장을 찾아서 이제 엄청나게 울었다고 해요. 근데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 눈물을 보이지 않았는데 어쨌든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이제 뭐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또 포장을 좋아하는 일본인들 눈에는 그런 부분도 이제 굉장히 크게 보인 것 같아요. 그 60년대 그 파이팅 하라다 에비아라 아오키에서 그 뭐라고 사무 가라스라고 익조라고 했죠. 익조 네. 해가지고 뭐 어떻게 일본 말로 읽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여간 60년대 일본 복싱을 뭐 그 외에도 이제 그 가운데 중량급에도 선수 뭐 세계 챔피언한 선수들도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그 복싱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선수가 이제 파이팅 하라다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일본에 좋은 선수가 나와도 이 화이팅 하라다의 인지도나 영향력 또 인기 이거를 뛰어넘을 선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일본 톱3, 톱5, 뭐 톱10을 따지면 항상 화이팅 하라다는 일본인이 뽑아도 1위, 전 세계 누가 뽑아도 1위였어요. 하지만 그 아성이 이제 이노우에 나오야의 그 출연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된 거죠. 그만큼 이노우의 지금 그 파급력이 놀라울 정도로 무섭습니다. 근데 파이팅 하라다 본인도 뭐 이노우에 같은 후배가 나서 뿌듯할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자기가 뭐 그 탑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뿌듯할 겁니다. 어쨌든 그런 그 시발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또 이노우에 같은 이런 선수가 이제 출연을 하게 된 일본 복싱인데 1, 2위는 뭐 저 준배 형님이랑 저랑 그 랭킹이 같았어요. 네. 그래서 서로 이제 15위까지 한 뽑아봤었는데 그리고 저는 3위를 90개 욕구로 뽑았고 형님은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차이가 우리 있었죠. 황 대표님하고 틀린 게 저는 3위가 와다나베고 와다나베 지로고 4위가 90개 욕구인데 저는 그게 바뀌었네요. 그게 바뀌었네요. 그런데 어쨌든 이 두 선수는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를 이끌어가던 일본 그렇죠. 복싱의 어떤 기수였죠. 그럼 3위로 일단 준배 형님이 와타나베 지로를 뽑아주셨는데 와타나베 지로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와타나베 지로는 그 권격 뭐라 그러죠? 격투기였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권법. 그렇죠. 공수도. 예, 공수도. 가라데. 그래서 동신 전적은 이제 26승 17KO 2패. 그래서 사실 그 캐리어에 비하면 이렇게 많은 전적은 아니죠. 아닌데 이 선수는 이제 그 가라데 선수였다가 79년도인가요? 프로 데뷔를 합니다. 해가지고
그 10전 동안 뭐 태국 선수도 불러다 뭐 국제전을 치르고서 11전째 우리나라 10연승 7KO에서 그래서 11전째 우리나라의 이제 그 당시에 WBC 슈퍼플라이급 챔피언이던 김철호 선수에게 첫 세계 도전을 하죠. 그래서 장충체육관에서 벌어졌는데 이 시합은 굉장히 그 심도 있는 내용이었죠. 오, 아주 깊이 있는 시합이었어요. 네, 아주 판정까지 갔지만 정말 그 아주 긴장감 넘치고 그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어떤 그 신예들의 그 세계 타이틀 매치지만 아주 풋풋한 그 신예들끼리의 대결이었는데 사실 그 김철호 선수가 오른으로 이기고 왔을 때 약간 행운이었다, 럭키펀치다 하는 소리가 많았는데 김철호 선수는 그 1차 방어전에서 와타나베 지로가 막상 그 링에 올려놓고 보니까 상당히 강호더라고요. 예. 그 와타나베를 어쨌든 근소하지만 이겼고 또 그 다음 방어전에서 젠센 선수를 KO시키면서 굉장히 주가가 올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그 와타나베가 한국 그 팬들한테 선보인 그 실력은 그 캐리어답지 않게 굉장히 만만치 않았고 야 쟤는 나중에라도 뭐 일본에서 뭐라도 하나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했던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그 시합 내용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또 김철호 선수와 와타나베 시합은 슈퍼플라이급 때도 그렇고 여러 차례 이제 저희가 뭐 회고를 했었는데 저는 뭐 지금도 그 생각나는 게 적은 차이지만 확실히 이긴 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인들은 또 그 시합이 와타나베가 이긴 시합이다. 또한 그 김철호 선수가 그 다운작이 있었잖아요. 4라운드 3라운드인지 3라운드 4라운드 때 이제 짚었죠. 바닥을 한번 짚었는데 그 다운인데 레퍼리가 놓쳤어요. 이제 그 부분을 들어서 사실 김철호가 진 시합이다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하는 팬들도 있지만 다운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와타나베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그런 부분을 저는 김철호 선수가 잘 컨트롤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그 시합 어떻게 경기도 보셨나요? 논란의 판정에 한번 포함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시킬 법한 내용이라고 보는데 근데 맞습니다. 그런 이제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지만 후반에 갈수록 이 김철호 선수 아까 저희 스태미너 얘기했지만 거기서 이게 챔피언의 내공이 저는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 챔피언 내공이라면 김철호 선수 일단 스태미너의 화신이니까. 그렇죠. 아니 그때 근데, 몰랐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전까지는 그렇죠. 김철호 선수 그 매니저 얘기로는 김철호는 이쁜 복싱을 하는 테크니션이지 저렇게 챔피언이 되고 나서 저렇게 불도저 같은 어떤 그런 체력을 과시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보면은 이제 와다나베가 굉장히 괴롭혔죠 정말로. 저 왼손잡이였고 신장도 좋았고 그래서 김철호 선수가 초반 고전한 건 사실인데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저는 11회를 전으로 보는데 확실하게 챔피언으로 기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와다나베가 계속 뒷걸음질을 친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고요. 김철호 선수가 뭐 1억 탈 치명타를 날리진 못했죠. 결정타를 매기진 못했지만 계속 경기를 주도하면서 이끌어갔기 때문에 당시 제 기억으로는 지금 다시 채점해 본다면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시 제 기억으로는 이건 분명히 이긴 시합이다. 네. 이렇게 기억을 했고 뭐 전국적으로도 그 이후로도 나온 여러 가지 반응들이 챔피언다운 경기를 했다. 마치 김용강이 다마쿠마전에서 근소한 차지만 확실하게 챔피언의 위용을 보여준 것처럼 그 경기도 전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와타나베는 진짜 스타일이 뭐 조금 전까지 얘기했던 파이팅 하라나 이노우에처럼 화려하진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굉장히 그 조심스럽고 굉장히 그 좀 날카롭죠. 견고하고 약간 사라테 같은 느낌을 찬스를 보면 또 그 번뜩이는 사라테랑 비슷하네요. 네. 번뜩이는 카운터도 있고 또 앞손 라이트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찬스라고 생각하면 또 쏟아지는 연타가 있는데 그게 뭐 아주 화려하진 않지만 굉장히 그 정교하고 견고하고 또 어떤 시합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면도 있지만 하여간 좀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대방을 까다롭게 만드는 그런 복싱을 했고 어쨌든 김철호 선수에게 졌지만 일본에서도 뭐 그 어떤 장래를 좀 인정을 받았다고 할까요? 그 바로 이듬해 82년도에 그 라파엘 페드로자라는 이제 WBA로 타켓을 돌려서 챔피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라파엘 페드로자는 그 우리나라의 배석철 선수와 그 그렇죠. 4강전에서 4강전에서 만나서 그 배석철 선수에게 졌지만 그 배석철 선수와 WBA 그 주니어 패더급 초대 챔피언 결정전에 했던 구스타포 바이아스 주니어 벤텀급 주니어 벤텀
구스타보 바야스 했는데 억지 판정으로 이기고 챔피언이 됐던 그 선수가 라파엘 페드로자고 이 선수 90개인 욕구에게 도전해서 또 판정패를 했었죠. 그리고 하지만 이 선수가 주체급으로 올렸죠. 에우세비오 페드로자의 사촌 사촌. 동생이죠. 했는데 이제 주먹은 굉장히 하드 펀처인데 결정적인 경량급 저였고 이제 스피드가 없어가지고 이 시합은 이제 와타나베 지로가 거의 데리고 놀죠. 데리고 놀아서 원사이드하게 챔피언이 됐고 사실 이제 와타나베 지로로서는 그때 걱정이 1차 방어전이 그 페드로자이가 억울하게 타이틀을 뺏긴 그 구스타프 바야스가 내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야, 이 구스타프 바야스는 대단한 테크니션이라 와타나베 지로도 쉽지 않은 시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시합에서 아주 인상에 남는 그 연타로 9라운드에 그 구스타프 바야스를 잡죠. 레폰스토. 예, 그래서 그 코너에 몰아놓고 아주 다 보고 때리는 것 같은 연타. 참 희한한 게 배석철 선수랑 할 때는 구스타보 바야스의 그 십자 가드 예. 그거를 전혀 뚫지를 유명- 못했었는데 아르마딜로 그렇죠. 가드라고 하는 야, 그 와타나베는 그 가드를 다 뚫고 그 공략을 해내더라고요. 근데 와다나베 지루 선수는 그렇게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었던 게 자국 내의 기대도 굉장히 높았고 그 복싱 외에 가라데 선수 일본 전통 무예를 익힌 가라데 선수의 당시에는 모르겠어요. 그 최초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학사복서 출신이었거든요. 오사카 대학을 정규로 졸업한 학사복서 출신의 이제 이런 이미지가 있는 데다가 인상도 굉장히 샤프하고 그리고 왼손잡이면서도 굉장히 공격적이고 이런 복싱 스타일 때문에 이제 주목을 받고 당시에 그 뭐 기대주라고 하는 일본 그 라이벌전에서도 고바야시 고지를 1라운드에 KO로 뭐 이긴다든가 그래서 뭐 굉장히 이제 기대를 모았고 라파엘 페드로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90겐 전에도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일본 이 와다나베 지로와 구시켄 이 두 복서한테 모멘텀이 되어주는 선수가 저는 라파엘 페드로사라고 봐요. 그러니까 라파엘 페드로사 전후로 선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시켄도 그렇고 와다나베 그러네요, 지로. 진짜. 그러니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와다나베 지로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6차까지 WBA 타이틀을 방어에 성공하고 그 중엔 좀 애먹었던 시합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의 권순천 선수와의 방어전도 있었죠. 그래서 뭐 권순천 선수와의 방어전은 하도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이제 뭐 길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왜 웃음이 나는지는 모두 아실 겁니다. 정말 애먹는 경기를 벌였고 했는데 사실 의외로 와타나베 지로가 실력에 비해서 일본에서의 어떤 인기는 90겐 욕구에 비해서 좀 못하고 좀 활동 베이스가 오사카에 좀 한정된 게 있었고 그게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향이 커요. 그리고 이제 어떤 야쿠자와의 어떤 연류설이 계속 나오면서 약간은 공명정대한 거를 따지는 일본 사람들한테 사실 크게 어필하는 인기면에서는 크게 어필은 못했지만 그리고 이제 복싱 자체도 아주 화려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내공 있고 실력 있는 선수였고 그 WBA 6차 방어전 이후에 WBC 당시의 챔피언이었던 파에오 푼테라투와의 통합전을 예정을 했는데 WBA에서 이제 그 통합전 인정을 안 했죠. 그렇죠. 안 해가지고 와다나베 지로가 WBA 타이틀을 버리고 그러니까 푼테라투의 WBC 타이틀에 도전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 시합에서 이제 무난하게 이기고 그리고 이제 WBC 타이틀을 이제 4차까지 또 방어해서 통산 이제 10차까지 방어를 하게 되는 거죠. 11차인데 이제 그 도전에서 이긴 경기도 뭐 방어를 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근데 푼테라도와의 1차전은 사실 말이 좀 있었어요. 빡빡했죠. 예,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와타나베가 이긴 시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파야오 측에서 워낙 강력하게 또 2대1 반발을 나왔으니까. 하다 보니까 재대결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와타나베의 진가가 나오죠. 파야오 푼테라도를 완전히 이제 거의 혼절 비슷하게 시키면서 KO승을 이끌어내게 되는데 그 경기가 그 와타나베의 어떤 평가에 있어서 좀 크게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이 와타나베는 셀소 차베스와의 시합에서도 굉장히 고전을 합니다. 고전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 라운드에 찬스를 잡는데 그렇죠. 정말 침착해요. 그렇죠. 서두르질 않아요. 서두르지 않고 보고 다 때려가지고 결국은 뭐 셀소 차베스를 마지막 역전까지는 아니지만 하여간 애먹던 시합을 뭐 이겼고 그리고 특별할 만한 게 아까 이제 이노우에는 자기는 약한 선수랑 붙지 않겠다고 했는데 예전에 왜 저희가 크로스 카운터에서도 와다나베를 평가할 때 굉장히 높이 평가한 부분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그 복싱 매니아로 복싱 머프라든가 이런 그 닉네임을 가진 분들이 와타나베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로 지명 도전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 선수는 대부분이 다 지명 도전자였거든요. 뭐 몇 명, 뭐 로베르토 라미레즈나 뭐 몇 명은 좀 예외지만 뭐 윤석환이라든가 또 일본 자국 선수 그는 예외지만 아무튼 뭐 대부분이 다 지명 도전자를 맞아들여가지고 오구마 실작으로 했죠. 예, 오구마 2차 방어전에서도 했고 그리고 가와스케 한또 일본 선수 하나 있었는데 가스마 카즈오라고. 가스마, 2차 방어전인가 가스마 카즈오는 이제 일본 내 그 잡초와 어떤 엘리트의 대결, 그래서 좀 화제가 됐던 라이벌전이었죠. 그래서 그 와타나베 지로의 결국 그 성공한 마지막 방어전이 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원정이죠. 원정 시합으로 해서 와타나베 지로서는 이제 김철호 시합 이후에 두 번째 이제 해외에서 치르는 거 세계 타이틀 매치가 됐고, 이 시합도 뭐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장태일 선수가 이제 내정되어 있다가 그렇죠. 장태일 선수가 했으면은 그거보다는 훨씬 좋은 시합을 했을 것 같은. 그 시합은 뭐 실력 차도 났지만 윤석환 선수가 그 좀 급하게 시합에 내정돼서 너무 무대책이었어요. 그리고 상성 자체가 너무 맞질 않았어요. 앞선 그 라이트에 다 걸려버리니까 그 경기가 일본의 그 세계 챔피언이 해외에 나가서 방어에 성공한 첫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타나베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하고 이제 86년도에 그 와타나베로서 은퇴 시합이 되는 시합이 이제 그 힐베르토 로만 이후에 이제 슈퍼플라에서 또 장기 집권하고 그 타이틀을 코나도한테 뺏긴 이후에 뭐 문성길 선수에게 도전도 한번 했었던 그 테크니션 힐베르토 로만과의 시합이 마지막 방어전이 됐는데, 이 시합도 좀 의문스러워요. 그거는 한번 저희 논란의 경기 리뷰에서 좀 해볼 그 생각입니다. 로마전이 그 왜 일본에 가면은 뿅법 판정 당한다라는 그 반리의 아주 강력한 증거로 그러니까 역콤디 시즌을 당한 듯한 느낌인데, 또 이상했던 게 일본 판정이 나는데 네, 와다나베 쪽에서 의의가 뭐 없었어요. 별로 이렇게 반론을 제기도 안 하고, 예. 근데 방송에서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에서도 이가이 데스네 뭐 이런 말 없었고. 그래서 제가 그 시합을 보고 나서 뭐 현지 그 분위기를 보고 내가 이거 시합을 잘못 봤나는 생각을 들 정도로 아주 그 뭐 당연하다는 듯이 그 판정을 받으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와타나베 진 시합이 아니었거든요, 그게. 근데 범전은 그렇죠. 이제 네. 서로 많이 못한. 그래서 아마 이제 와다나베에서는 거의 자기도 이제 수명에 다했다고 아니지. 생각했던. 그리고 이제 그때는 그 선수 생활에 대한 어떤 목표 의식이 이제 거의 그 다 도달했기 때문에 좀 뭐랄까 목표 의식도 좀 떨어졌을 때고, 아까 얘기 나왔던 그 야쿠자와 연루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 검은 돈 쪽으로 이제 좀 관심이 갔던 시기 같아요. 와다나베지로 팬으로서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소문인데요. 지금 와타나베 지로는 제명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야쿠자의 보스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알려지면서 가슴 아픈 JBC에서 얘기입니다. 저. 영구 추방이 된 와다나베 상태에서 팬인데. 지금도 이제 복싱계에다 아예 발을 들여놓지 않는, 전혀 그 뭐 시합장에도 나타나지 않고 본인도 관심이 없고 일본 한동안은 해설자로도 복싱계에서도 활동을 했는데. 했었죠. 네, 오사카 오사카에서 지역에서. 했는데 뭐 오래전은 아닌데 하여간 어쨌든 영구 제명됐고 해서, 글쎄 그 챔피언 JBC라도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그 실력이 깊었던, 그리고 아주 그 차분하면서도 아주 그 경고하고 아주 그 섬세한 복싱을 했던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뭐 일본에 많은 선수가 있지만 저나 뭐 황 대표님은 3위, 4위 정도는 올라오는 그런 선수가 와다나베 지로입니다. 좀 사족처럼 그 재미로 한 가지만 좀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게, 지난번에 가상 대결 복싱 토크를 얘기할 때 카오사이 갤럭시 대 와다나베 지로를 붙였을 때 다른 패널들은 다 카오사이 갤럭시의 우세를 좀 쳤는데, 준배 형님만 제 기억에 와다나베 지로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견을 했던 것으로 좀 기억하거든요. 저도 와타나베 지로. 와다나베 지로. 그 카오사이 갤럭시가 정말 강해요. 정말 강하고 정말 괴물스러운 존재인데, 그 카오사이 갤럭시의 방어전을 다 보면은 굉장히 허점도 노출되고 다운도 많이. 다운도 됐는데 다운으로 안 쳐지는, 그러니까 홈디 시즌의 어떤 그 덕도 굉장히 많이 본 선수고, 사실 뭐 방어전을 많이 했지만 정말 실력자라고 할 수 있는 선수하고는 했던 기억이 별로 없고, 그 말년에 했던 뭐 카스트로 이런 선수들이 오히려 강자인데 뭐 다운도 되고 해서
정말 강한 선수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콘트라레스는 어떻게 그때도 그랬고 사실 챔피언 제체급이 아니었다고 봐야 될까요? 이스라엘 컨트라레스는 원래 이제 사실은 벤텀 뛰어야 되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에스피날과의 시합 때도 보면 그 크게 다운되는데 그걸 다운을 안 치고 뭐 카운트를 안 하죠. 김용광 시합 때도 뭐 그런 경우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갤럭시가 정말 강하지만 이 선수가 과연 해외에 나가서 만약 일본에 와서 시합을 한다면 와다나베 지로를 잡을 수 있을 건가는 저는 좀 의문이 남습니다. 그런 맥락이죠. 그런 관점이에요. 갤럭시와 그 와다나베 지로의 시합이 갤럭시가 그렇게 뭐 압승을 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나는 거는 이제 그런 시합인데. 저도 장소가 일본이라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일본 복싱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일본 복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클로징은 그 임준배 이사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올 여름 저도 뭐 짧지 않게 살았지만 정말 힘든 여름입니다. 뭐 폭우가 지나가니까 폭염이 오고 지금 이 녹음하는 시점은 태풍이 지금 충청권에서 이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중에 목숨 걸고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들어주시고 여름에 건강 관리 조심하시고 다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